네, 25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장부 마감까지 다 했고요. 재무제표 작성하기. 재무제표 작성은 조회만 하면 다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수익과 비용이 저하고 똑같았다고 가정한다면 맨 밑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의 당기순이익은 4,745만 3,285원이 이렇게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이 분계가 아까 시간에 마지막에서 확인했던 그 분계에 적용이 된 거죠.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가지고 내년으로 2월 시켰습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는 무엇을 확인하는 재무제표인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뭐냐? 그러면 보기 중에 뭘 찾아야 돼요? 손익계산서. 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무엇을 나타내는 보고서냐?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바로 작성이 되죠.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조회했을 때 에러가 안 나야 돼요. 전표에 누락이 있었거나 뭐 이러더라도 에러가 나는 누락이 있었으면 이건 결산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전표에 누락이 있었지만 에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누락된 전표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회계의 수정 과정에서 내년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를 조회했는데 에러가 났다. 일단은 결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결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나면. 혹시 에러 나나요? 에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모든 전표가 저하고 다 일치한다면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하나 맞춰볼 수 있는 금액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내년으로 2월 되는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건데요. 이게 97,743,285 97,743,285 그래서 시험에서 결산 작업을 한 다음에 평가 문제를 꼭 이 문제를 꼭 냅니다. 뭘 물어봐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 보기 중 어느 것인가? 1, 2, 3, 4 보기 4개를 줘요. 거기에서 이 우리가 자기가 조회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답에서 딱 찾아야 돼요. 근데 보기에 없어. 내가 찾으려는 숫자가 없으면 내 결산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큰 금액이 틀리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시고 사소한 전표 하나가 빠졌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자기 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가장 가까운 보기를 찾는 게 그래도 답에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제 거하고 숫자가 좀 달라도요. 에러 없이 다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됐으면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네, 재무상태표는 무슨 재무제표냐? 재무상태표는 어떤 보고서냐 이거예요. 일정 시점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뭔지 알죠?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데 재무 상태란 뭐냐 이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 회사 자산이 총 자산이 얼마이고 그 중에 부채는 얼마다. 그래서 순자산은 얼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과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과제 3번은요.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과 채무는 손익계산서를 봐야 됩니까? 재무상태표를 봐야 됩니까? 채권 채무를 보려면 재무상태표 봐야죠.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야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요 두 개를 더해야 매출 채권이거든요. 2,926만 5천 원과 350만 원을 더하면 되는데 이걸 더하면 3,276만 5천 원이네요. 3,276만 5천 원 이게 매출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통합계정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통합계정으로 보려면 제출용을 눌러요. 여기 과목별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과목별로 본 거고요. 제출용을 클릭합니다. 제출용. 그러면 매출채권하고 3,276만 5천 원 딱 더해서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매출채권 물어본다든가 매입채무 이렇게 통합계정 과목으로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제출용을 눌러서 답을 찾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다 계산기로 두들겨서 더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산기 두들기려면. 그러니까 제출용은 뭐예요? 통합계정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배웠던 통합계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에는 현금과 현금 대용 증권. 그 다음에 보통액은 당좌예금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유동부채 속에 매입채무라고 있죠. 매입채무는 뭐와 뭐를 더한 거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매입 채무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 89,662,000을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답안이 작성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5쪽 보시게 되면은요. 평가 문제 몇 문제 있는데 한번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해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대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안에 있어요. 고정자산 관리대장 클릭하시고요. 항목은 전체 해야 되겠네요. 고정자산 전체니까 구분도 전체 고정자산 해야 되겠네요.
네. 유형도 전체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있어 신규 취득 및 증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신규 취득 및 증가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돼요. 네, 신규 취득 및 증가라는 항목 찾으셨죠? 네, 그 밑에 합계.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2,870만원. 이거를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클릭이 안 된다 하면은 그걸 보고 답안을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 12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냐? 네, 아까 제출용에 가서 보면 되죠. 제출용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손익계산서 조회. 당기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시죠.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셔가지고요. 매출 총이익은 손익계산서 위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위에 있죠. 예, 왜 그래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니까 손익계산서 위에 있는 항목이 매출액과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바로 그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아마 여러분은 저하고 숫자가 같다면 67,050,000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매입 매출 전표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요 두 개의 데이터가 다 맞아야 돼요.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서로 저하고 틀리다 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가 서로 틀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왜냐? 매입에서 이 단기 상품 매입액이 바로 매입 전표에서 오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 매입 전표. 만약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매입 전표를 입력할 때 수업을 몽땅 빠졌다.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없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딱 들어갔는데 단기 상품 매입액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입 전표를 하나도 입력 안 한 거예요. 상품 매입 거래를. 그러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12월 말 비용에서 대체 회계 처리된 손익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비용에서 손익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손익계정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가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네, 기간은 앞에서 엔터 뒤에서도 그냥 엔터 치면 1년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정 과목에서 손익계정을 찾아보세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손익이라고 임시계정 우리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있었죠? 400번 손익. 뒤에도 그냥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갔지만 손익계정은 맨 위에 있으니까 맨 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손익계정은 결산 때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계정이었어요. 자, 비용에서 얼마가 왔나 보세요. 12월 31일 비용에서 대체된 차변 금액 63096,715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6,300, 96,715원. 만약에 이게 나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비용 처리를 할 때 비용과 관련된 전표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 같이. 비용과 관련된 전표에서. 그동안 뭐 비용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비용에서 차이가 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비용이 그동안 전표 입력에서 저하고 틀렸다면 손익계정으로 대체된 비용의 합계가 틀리겠죠. 저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아까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꼭 나온다. 네. 이걸 물어보지 않는 시험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AT 시험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매달 반복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또 제6장이 남았군요. 3일 패션을 가지고 더 연습할 마지막 장이 제6장이 되겠네요. 자, 6장에 대한 내용은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인데 회계정보 분석을 우리가 여기에서 실습을 해봅니다. 자, 회계정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기초정보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해봤던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내용이 바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이 회계정보 이 손익계산서와 또 회계정보의 중요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 우리 회계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을 합니다. 주요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부다. 나머지는 뭐예요? 보조부다.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이니까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는데 주요부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만 기억하시면 다 맞출 수 있겠죠.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자,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전표를 인쇄하는 메뉴인데 전표 출력에서 하지 않고 그냥 전표 입력 메뉴에서도 출력이 돼요. 전표 입력 메뉴에서도. 어떻게 출력하냐면 우리가 일반 전표를 만약에 1월달 거 입력한 것이 있나요? 예, 있네요. 1월달 걸 한번 1월하고 엔터 조회해 보셔가지고 1월달 전표의 1번 전표 여기 출금 전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합니다. 1월 11일 거 출금 전표 복리후생비 이거 체크한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인쇄 단추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전표를 인쇄하는 이미지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금 전표는 옛날에 종이로 된 전표 모양이 이런 형식으로 종이로 인쇄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종이로 된 전표와 똑같은 양식으로 인쇄가 됩니다. 위에는 출금,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차변 개정 과목만 인쇄하면 되죠. 왜요? 출금은 대변이 현금이니까 그거 굳이 인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출금 전표라고 했기 때문에 출금은 대변이 당연히 현금이니까 여기에 차변 개정 과목 복리후생비 저교에 적힌 내용,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금액이 딱 찍혀서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인쇄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닫아주시고요. 자, 분계장이라는 장부 있습니다. 분계장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 하시고요. 우리가 분계된 내용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분계장 장부 조회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장부 있어요. 앞으로 그 기출문제 풀어볼 때 총계정 원장에서 답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이것도 이제 그동안 많이 찾아봤었죠.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도 여러분이 자주 봐야 되고요. 메인 매출장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걸 장부 조회 문제로 냈네요. 그러면 한번 수행 과제 같이 해봅시다. 수행 1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기 중에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총계정 원장으로 답을 찾아보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찾을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총계정 원장을 일단 간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찾아서 상환액을 찾을 겁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부채. 상환이라는 건 뭐예요? 부채를 갚은 거죠. 부채를 갚았어요. 네. 상환. 그러면 부채 계정이 대변에서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외상매입금에 어디를 가야 돼요? 차변 금액을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환액을 보아라 했으니까 여러분은 차변을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한번 조회해 볼까요?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계정 과목에서는 그냥 엔터 치세요.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컨트롤 F로 찾아도 돼요. 컨트롤 F로 찾아가지고 매입하면 외상매입을 빨리 찾아주겠죠. 자, 그렇게 컨트롤 F로 찾아도 되고 뭐 계정값 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총계정 원장이 왼쪽에 계정 과목이 보입니다. 만약에 특정 계정 과목 하나만 보려면 여기서 계정 과목 코드를 여기다 하나만 딱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전체 꺼내놓고 여기서 찾아도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이 외상매입금을 클릭을 해놔야 돼요. 클릭을 해놓고 차변 대변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상환액이 1년치 전체를 보는 건 합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1,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외상매입금 상환은 6월 달에 한 번밖에 없었네요. 1,000만 원이다. 맞아요, 여러분도? 다음은 2번 해보겠습니다. 2기 예정 7월부터 9월이에요. 신용카드 과세로 발생한 매출건의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의 금액은 얼마냐? 메인 매출장에서 찾아라. 자, 메인 매출장 가볼까요?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요.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기간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을 말이죠. 매출로 해야 되겠죠? 매출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매출.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은 신용카드 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과가 되죠. 신용카드가 카드죠. 17번 카과.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래서 7월부터 9월 이는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3개월을 분기라고 그러죠. 한 건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공급 대가의 금액은 얼마냐? 공급 대가는 합계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만 5천 원이다. 이런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장부를 조회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26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62쪽. 자, 그래서 유동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요. 당좌 비율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위에가 당좌 자산, 밑에는 유동 부채 똑같아요. 그리고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여러분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의 차이는 유동자산은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을 포함한 것이고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이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이 당좌자산입니다. 여기 설명 보시면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말고 당장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이것도 뭐예요? 지급 능력이에요. 단기 채무 갚을 수 있는 능력. 단기 채무 갚을 수 있는 능력. 보통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단기라는 의미는 1년 이내를 단기라 그래요.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니까 유동자산이 또 원래 1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죠. 재고자산도 1년 내에는 현금이 될 테니까. 자, 그렇지만 당좌 비율이다 그러면요. 당좌 비율은 이미 현금화 되어 있는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요 두 개는 다 기업의 지급 능력을 말해주죠. 지급 능력.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아니면 어느 채권자가 그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걸 특별히 좀 잘 봐야 되겠죠. 지급 능력이 있느냐. 지급 능력이 좀 부실하더라도 장래가 보이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장래를 보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한 2년이나 3년치를 보면 알아요. 영업이익이 추세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을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공식을 같이 주면서 문제를 낼 겁니다. 자,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우리가 그 기업의 안전성, 건전성, 안전성 또는 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성. 부채 비율이 낮아야 안전한 거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야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정한 상태, 안정되는 거죠. 자기자본 비율은 높아야 건전한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서로 그 지표가 반대를 의미하는 건데, 부채 비율 공식은 부채를 말이죠. 자기 자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부채와 자기 자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자기 자본에 만약에 5배다 그러면 그러한 회사를 부채 비율이 500%다라고 합니다. 자산의 5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본의 5배. 그래서 부채 비율이 뭐 500%,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500%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한 기업은 아닙니다. 안전성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급 능력은 이제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로 측정을 하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기업인가. 위험의 반대는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낮아야 안전한 것이고,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야 안전합니다. 왜?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즉 자본 총계를 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이와 같이 지급 능력과 기업의 건전성을 분석하는 지표들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회전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요. 총자산으로,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업에 이용되었느냐, 그런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장치 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일수록 총자산 회전율은 높아요. 총자산 회전율.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건 대개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무형의 서비스. 그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건물 같은 건 다 있겠지만 이 제조업처럼 말이죠. 기계장치라든가 이 재고자산,
뭐 철근이다, 아니면 무슨 원료다 이런 재고가 없다는 거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규모가 작은 거죠. 그러나 매출액은 이제 회사의 판매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총 자산 회전율이 항상 높게 나오죠. 제조업에 비해서는. 그러나 제조업이나 장치 산업에서는 총자산 회전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을 비교할 때는 업종이 같은 업종 내에서 동일 업종의 평균보다 낮으면 자산의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이고,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그 기업의 자산 효율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건 업종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손익계산서 관련된 지표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은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총이익이 몇 %인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합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바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많이 이용을 하죠. 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을 그 회사의 장래 미래가 있는 기업이냐 하는 것 등을 판단할 때 이 지표를 많이 이용해요. 영업활동의 성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영업 외적인 것은 다 제거하고 영업적인 것만 가지고 이 회사가 미래가 있느냐를 볼 수 있죠.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다 뭐예요? 수익성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입니다. 당기순이익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을 얼마 냈느냐, 이것은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익을 만약에 주주에게 전부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전부 배당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뭐예요? 주당 순이익 곱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1000주 하면 내가 배당받을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당기순이익을 다 100% 배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당기순이익에 만약에 올해는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의 절반을 계산하면 되겠죠. 절반을 곱하기 나의 주식수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자 보상 비율의 공식을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하고를 이렇게 비교해요. 영업이익이 판매 관리비까지 비용으로 뺀 것이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하고 그 밑에 있는 영업외 비용 중에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비용이죠.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비용, 이자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은 커버할 수 있느냐, 채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채무가 있는 회사, 채무가 있는 회사, 뭐 채무가 없는 회사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 기업의 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채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한 5배, 10배 된다 그러면 뭐 채무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 영업이익 난 것으로 이자 갚고도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익이 나긴 났어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뭐 20% 이렇게 났다고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20%. 아, 영업이익이 생겼구나. 그런데 이자 보상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을 비교하니까 100%가 나왔어요.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100분율이 되니까 이런 기업은요. 100%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갚으면 회사에 남은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자본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당기 순이익이 나야 그 당기 순이익이 자본을 증가시켜 가지고 회사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건데 겨우 벌어서 은행 이자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업만 그러나요? 우리 개인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급여를 5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500만 원이 나의 영업이익인 거예요. 영업이익. 근데 그걸로 집에 와서 은행에 이자 내라는 거 내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거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 이자 보상 비율은 그 기업의 이 채무 상환 능력, 이자 겨우 갚으면 원금은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1보다. 1이 뭐예요? 100%. 100% 미만이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새로운 용어로 경제 용어로 좀비 기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을 했어요. 좀비 기업은 바로 어떤 기업을 말하느냐?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은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00% 미만. 네, 100% 미만이면 정말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해결을 못한다면은 이 회사는 정리를 생각해야 된다. 더 나빠지기 전에 회사 자산을 전부 처분해가지고 빨리 빚 갚고 나머지 주주들이 뭐 빚 갚고 남은 게 있으면 주주가 좀 나눠 갖든지 남은 게 없으면은 뭐 그냥 빚 갚고 회사를 정리해야 돼요. 더 운영할수록 나빠질 수가 있어요. 빚이 점점 더 늘어나죠. 이자 못 갚은 것이 다시 이자를 내서 그 연체료가 발생해 가지고 회사의 채무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좀비 기업은 우리는 정리 대상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거고요. 시험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요 세 개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은 여러분 그 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다 나옵니다. 공식을 다 알려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계를 그래도 그 FAT 1급까지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또 아까 앞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본 자기자본 비율, 뭐 또는 부채 비율 이러한 또 유동 비율 이러한 공식들은 한번 머릿속에 넣어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상식으로 언젠가는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험 볼 때는 공식은 다 알려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처럼 지금 수행 1번처럼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다 공식을 써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 1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서 할 수 아시겠죠? 수행 1, 2, 3번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계산기 두들기는 것도 집에서 또 연습을 안 해볼 수도 있으니까 또 여기에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계산기를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계산기라는 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써도 되고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손계산기 시험 보실 때 이 계산기를 쓰셔도 이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 할 때는 이 계산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요 계산기 이용하는 거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그래서 263페이지에 있는 수행 1, 2, 3번을 하면서 제가 계산기 쓰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그 유형별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데이터 설치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백데이터 설치를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며칠간 쉬다가 나오셨는데 오늘 상당히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